미국에서 가장 활기 넘치는 도시 중 한 곳, 한가운데에 있는 잠긴 고아원에서 어떻게 50명의 고아, 50명의 작고, 익명의 생명들이 단 한 명의 영혼도 보고, 듣고, 심지어 찾는 자도 없이 사라질 수 있을까? 어떻게 자선단체가 종말의 폭풍조차 벽의 피를 씻어낼 수 없을 만큼 어두운 비밀의 금고로 변할 수 있을까? 이것은 전설이 아니라 1892년 뉴올리언스에서 울려 퍼지는 귀청이 터질 듯한 침묵이다. 구원을 약속하고 망각을 가져다 준 곳, 세인트 주드 고아원의 이야기다. 1891년 크레센트 시티라고 불리는 뉴올리언스는 마치 살아있는 역설, 늪에 잠긴 보석과도 같았습니다. 프렌치 쿼터의 자갈길과 가든 디스트릭트의 웅장한 아케이드 아래로는 면화와 설탕 생산으로 번진 돈이 미시시피 강처럼 흘러갔습니다. 가스등 불빛이 연철 발코니를 비추고 있었고, 리넨 정장을 입은 남자들과 실크 드레스를 입은 여자들은 삼각주에서 불어오는 습하고 무거운 공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칵테일을 음미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겉모습일 뿐, 비참함의 구덩이 위에 덧씌워진 번영의 얇은 거칠애일 뿐이었습니다. 불빛에서 멀리 떨어진, 제방에 매달린 축축한 골목길과 판잣집 마을에서 가난은 매년 여름 도시를 휩쓸던 황결병이나 콜레라처럼 만연한 질병이었습니다. 인간의 삶, 특히 가난한 사람이나 고아의 삶은 아무런 가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잔혹한 대조의 세계 속에 세인트 주드 고아원이 자리 잡았습니다. 가든 디스트릭트에 위치한 그곳의 건축물은 위풍당당한 거짓이었습니다. 붉은 벽돌 외관, 높은 아치형 창문, 그리고 묵직한 참나무 문.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는 기독교 자선의 보루이자 성소처럼 보였다. 하지만 뉴올리언스의 모든 것이 그렇듯 겉모습만으로는 그 안의 도살인 어둠을 알 수 없었다. 문턱을 넘으면 동네의 화려함은 사라지고 상한 우유의 시큼한 냄새, 싸구려 소독약 냄새, 그리고 끊임없이 풍기는 질병의 금속성 냄새가 그 자리를 채웠다. 세인트 주드 병원은 과밀 수용 상태였다. 전염병이나 가난에 버려진 아이들은 영혼이라기보다는 재고품처럼 취급되었다. 그리고 이 작은 비참함의 왕국 위에는 엘리너 벤스 원장이 군림했다. 그녀는 비명이나 분노를 터뜨리는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잔혹함은 더 차갑고 더 효율적이었다. 키가 크고 늘 검은 옷을 입고 허리에는 철제 열쇠 뭉치를 차고 있었는데 열쇠의 딸랑거리는 소리만이 그녀가 다가오고 있다는 유일한 경고였다. 그녀의 얼굴은 무관심의 가면을 쓰고 있었고 회색 눈은 죽 한 그릇의 값, 작은 생명 하나하나의 가치를 헤아리고 있었다. 그녀는 세인트 주드 병원을 장부의 정확성과 은행 금고의 연민으로 운영했다. 그녀가 불러일으킨 두려움은 그녀의 육체적인 강인함이 아니라 그녀의 침묵, 즉 고개 끄덕임 하나로 누가 먹고 누구를 잊을지 결정하는 능력에서 비롯되었다. 아이들은 그녀 앞에서 울지 않았다. 그저 숨을 멈췄을 뿐이었다. 성주드 병원에 벗겨진 담장 안에서 삶은 침묵의 배고픔과 가혹한 규율의 일상이었다. 20명을 수용하도록 설계된 병동에는 그 2배의 인원이 수용되었고 녹슨 철제 침대들이 너무 가까이 붙어 있어 아이들은 밤에 서로의 뜨거운 숨결을 느낄 수 있었다. 담요는 수의처럼 얇았고 루이지애나의 온화한 겨울조차도 뼈속까지 시린 추위를 몰고 왔다. 하지만 더위와 습기 때문에 병동은 질병이 들끓는 온실로 변하는 여름보다 추위가 더 나았다. 벤스 원장의 규율은 전설적이고 잔혹했다. 통금 시간 후의 속삭임, 훔쳐간 빵 한 조각, 잘못된 순간에 흘린 눈물. 모든 것은 그녀가 책상 위에 윤을 낸 자작나무 막대기로, 더 심하게는 쥐가 들끓는 어둡고 석탄 찬장인 지하실에 침묵의 방에 갇히는 벌을 받았다. 아이들은 유령처럼 움직이는 법을 배우고 아무런 욕망도 희망도 갖지 않도록 배웠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질병이었다. 의심스러울 정도로 높은 유아 사망률이 늪의 도끼처럼 세인트 주드 병원을 뒤덮고 있었다. 벤스의 장부에 기록되고
시의회에서 의문 없이 받아들여진 공식적인 설명은 언제나 똑같았다. 늪열병, 선천적 질환, 허약한 체질. 아이가 마른 기침, 깊은 기침을 하기 시작하면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그들은 뒤쪽에 있는 격리 병동으로 옮겨졌고 다시는 거의 볼 수 없었다. 다른 아이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수군거리며 벤스 원장, 오직 그녀만이 말기 환자들을 돌본다는 이야기, 그리고 어린 시체들이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한밤중으로 사라진다는 이야기를 했다. 벤스의 늪열병은 놀라울 정도로 선별적으로 약하고 조용한 사람들, 바깥 세상에 아무도 자신에 대해 물어볼 사람이 없는 사람들을 데려가는 듯했다. 1891년 9월 셋째 주, 뉴올리언스의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의 어둠이 아니라 창백한 녹색과 회색의 그림자가 도시를 짓누르며 폐에서 공기를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기압계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걸프만의 뜨거운 바닷물에서 태어난 아열대성 폭풍이 미시시피 강 어귀를 향해 곧장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폭풍은 비가 아닌 전쟁 행위처럼 도시를 강타했습니다. 바람은 고통받는 영혼처럼 울부짖으며 셔터를 경첩에서 찢어내고 슬레이트 타일을 치명적인 투사체로 만들었습니다. 비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평으로 끊임없이 쏟아졌습니다. 세인트 주드 호텔 안에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낡은 건물은 부서진 배처럼 삐걱거리고 삐걱거렸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고 천둥 소리와 유리 파편 소리에 그들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리고 겁에 질린 보호자들은 고아들을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펜스 원장은 이상하리만치 침착했다. 그녀는 복도를 순찰하며 위로하는 대신 문을 잠그고 매서운 바람에 열쇠가 불길한 리듬으로 짤랑거리는 소리를 내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폭풍은 밤새도록 끈질기게 몰아쳤다. 새벽녘, 뉴올리언스에는 지치고 물이 떨어지는 듯한 정적이 흘렀다. 도시는 황폐해졌다. 수백 년 된 나무들이 잡초처럼 뿌리째 뽑혔고 거리는 악취 나는 갈색 물로 범람했으며 삶의 잔해가 곳곳에 흩어져 있었다. 세인트 주드 병원에서 청소가 시작되었다. 그때 고아원에 갓 도착한 젊은 보호자, 사라라는 수련자가 그 정적을 알아차렸다. 그것은 잠의 정적도, 벤스의 훈육에서 느껴지는 공포스러운 정적도 아니었다. 공허함의 정적이었다. 그녀는 4살에서 7살 사이에 가장 어린 아이들을 위한 병동에 배정되었다. 심장이 갈비뼈를 쿵쾅거리며 쿵쾅거리는 가운데 그녀는 병실의 무거운 문을 밀었다. 그리고 얼어붙었다. 텅 비어 있었다. 침대가 한두 개도 아니고 온통 텅 비어 있었다. 간이 침대 50개, 그중 몇몇은 여전히 구겨진 시트를 달고 있었지만 모두 비어 있었다. 공기는 고요했고 빗소리와 뭔가 잘못된 냄새가 진동했다. 50명의 아이들이 사라진 것이다. 처음의 당황감은 금세 얼음장 같은 공포로 바뀌었다. 사라는 복도를 질주했고 축축한 복도의 비명이 울려 퍼지며 벤스 원장을 불렀다. 남은 직원들, 지친 여성 몇 명은 텅 빈 병동에 모여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다. 그 광경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병실로 통하는 정문은 사라가 처음 발견했을 때처럼 온전했고 밖에서 잠겨 있었다. 작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안뜰로 이어지는 뒷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다. 높고 좁은 창문들은 하나를 제외하고 모두 안에서 닫히고 잠겨 있었다. 높은 곳에 있던 유리창 하나가 폭풍에 부서졌는데 아마도 안뜰에 있던 나뭇가지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그 문은 7살짜리 아이가 지나가기에는 너무 작았고 50명이나 되는 아이는 더더욱 그랬다. 사다리 없이는 닿기에는 너무 높았다. 그리고 설령 성공했다 하더라도 허리케인 한가운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어떻게 어린아이 50명이 3미터 높이의 벽돌담을 기어 올라가며 단 하나의 흔적도 남기지 않고
옆 복도의 경비원이나 보호자에게 경고할 소리 하나 내지 않을 수 있었을까? 싸움의 흔적은 없었다. 보호자들이 아침에 가져온 것을 제외하고는 바닥에 진흙 한 점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름 끼치는 것은 바로 그들의 소지품이었다. 선반 위에는 작고 낡은 신발이 줄지어 있었다. 베개 아래에는 얼굴 없는 헝겊 인형과 칠하지 않은 양철 병정 하나가 있었다. 이 세상에서 그들이 가진 얼마 안 되는 소지품인 여분의 옷가지들은 여전히 각 침대 발치에 있는 작은 나무 상자에 접혀 있었다. 아이들은 도망간 것이 아니었다. 그냥 끌려간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옮겨진 것이었다. 마치 비에 녹아내려 폭풍우가 치는 밤속으로 증발해버린 것 같았다. 벤스 원장이 당국에 신고하는데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소중하고도 설명할 수 없는 시간들이었죠. 물에 흠뻑 젖은 부츠를 신은 2명의 기진맥진한 경찰관이 마침내 세인트 주드 병원에 도착했을 때 병원은 공황 상태가 아닌 질서가 유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벤스 원장은 깔끔한 사무실에서 그들을 맞이하며 따뜻한 커피를 권했습니다. 그녀는 히스테릭하지도 않았고 눈에 띄게 걱정하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방해에 짜증이 난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들려준 이야기는 대담하면서도 터무니없었습니다. 그녀는 폭풍이 한창일 때 가장 취약한 아이들의 안위를 걱정하며 고아원에 부유한 후원자와 은인 여러 명에게서 후한 제안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10년 만에 최악의 허리케인이 몰아치는 와중에 이 익명의 귀족 가문들은 아이들을 구출하여 가든 지구에 있는 자신들의 저택에 있는 안전한 임시 거처로 데려가기 위해 각자의 마차를 보냈다고 합니다. 한밤중에 50명의 아이들을 다른 보호자들에게 알리거나 개입시키지 않고 대피시켰습니다. 폐허가 된 도시, 프렌치 쿼터에서 시작된 약탈, 운에 떠다니는 시체들에 압도된 경찰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야기는 터무니없었습니다. 비논리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완벽했습니다.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도시가 걱정해야 할 고아가 50명이나 줄었습니다. 그들은 이름도 얼굴도 없는 아이들이었고 그들을 위해 간청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번영하는 뉴올리언스에서 누가 그렇게 극적이고 심지어 불가능하기까지 한 자선 행위에 의문을 제기하겠습니까? 벤스 원장은 그것을 증명할 서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새로 작성된 임시 입양 기록에 손가락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경찰은 수첩을 닫았습니다. 이 사건은 긴급 자선 활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뉴올리언스시는 공개적으로 그 설명을 2번 다시 보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미스터리는 조사도 시작하기 전에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바로 새 간병인 사라였다. 그녀는 젊은 시절 전년도에 열병으로 죽은 부두 노동자의 미망인이었다. 그녀는 자선 때문이 아니라 절실하게 거처가 필요해서 세인트 주드 병원에서 일자리를 구했다. 그녀는 냉소적이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어리석은 사람도 아니었다. 그리고 벤스 간병인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그녀에게서 애착을 느꼈다는 것이다. 실종된 병동에는 남자아이가 있었다. 바로 토마스였다. 크고 겁에 질린 눈과 끊임없는 기침을 하는 5살 배기 남자아이가 그녀를 걱정시켰다. 그녀는 이틀 전 밤 그에게 비스킷을 몰래 가져다 주었다. 알파벳을 가르쳐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부유한 가족 이 작고 아픈 토마스를 구하기 위해 종말론적인 폭풍을 무릅쓰고 왔다는 생각은 터무니없는 것이었다. 그것은 그녀의 지성과 점점 깊어지는 슬픔에 대한 모욕이었다. 벤스의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았다. 왜 침대는 정돈되어 있었을까? 왜 토마스의 옷은 아직 그대로 있었을까? 그리고 신의 이름으로 왜 벤스 원장은 그렇게 안도한 듯 보였을까? 사라의 의심은 조용하고 무서운 강박관념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공개적으로 질문하면 직장과 피난처를 잃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비밀리에 수색을 시작했다.
그녀는 파일부터 시작했다. 벤스의 사무실은 7개의 열쇠로 잠겨있는 그녀의 성격이었다. 하지만 사라는 지켜보았다. 그녀는 벤스의 일상을 알게 되었다. 어느 날 밤, 원장이 시의회와 드문 회의를 하고 있을 때 사라는 머리핀과 떨리는 신경을 사용하여 자물쇠를 따냈다. 그녀는 곧장 기록 캐비닛으로 갔다. 그녀는 원장을 넘기며 실종된 병동의 아이들의 이름을 찾았다. 토마스, 메리, 조셉, 피터. 그녀는 페이지를 넘겼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이름만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전체 페이지, 50명의 아이들의 출생, 입원, 진료 기록이 들어있어야 할 페이지가 제거되었다. 찢어낸 것이 아니라 메스의 정밀함으로 잘랐다. 누군가가 아이들을 그냥 제거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들이 존재했다는 증거를 모두 지워버렸다. 사라의 피가 얼어붙었다. 이건 입양이 아니었다. 삭제였다. 두려움에 사라는 움찔해야 했지만 토마스의 얼굴이 떠오르자 앞으로 나아갔다. 사라는 8살에서 12살 사이의 나이, 많은 아이들의 속삭임을 정말로 듣기 시작했다. 바람직한 존재라기에는 너무 컸지만 두려움을 느끼지 않기에는 너무 어렸다. 아이들은 사라의 시선을 피했지만 밤에 빵 한 조각을 더 주자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빙스 윙에 대한 이야기였다. 서쪽 건물 아래 지하실에 있는 항상 잠겨있는 곳이었다. 벤스 사감은 기부받은 담요와 음식을 보관하는 곳이라고 항상 말했지만 아이들은 아무도 그곳으로 무언가가 드나드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다만 밤에만 기숙사에서 봉사구역이 내려다 보이는 나이 많은 아이들은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표시 없는 마차, 검은색에 닫힌 마차에 대한 이야기였다. 자정이 훨씬 지난, 대개 가장 어두운 밤에 도착했다. 신부도 후원자도 아닌 남자들에 대한 이야기였다. 검은 정장을 입고 검은색 가죽 서류 가방을 든 키 큰 남자들이었다. 그들은 연문에서 벤스 원장에게 직접 맞아들여져 엔다우먼트 병동으로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은 그들을 야간 의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악이었던 것은 어린아이 중 한 명이 벤스의 늪 열병으로 심하게 아플 때 정규 병동으로 옮겨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벤스 원장은 종종 조용히 울면서 그녀를 엔다우먼트 병동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야간 의사들이 그녀를 맞이하기 위해 그곳에 있었습니다. 사라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다. 벤스의 사무실에서 여분의 열쇠를 훔쳤다. 절박함에서 비롯된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 새벽 3시까지 기다렸다. 밤에 가장 깊고 조용한 시간이었다. 고아원은 멀리서 들리는 시계 똑딱거림과 벽에서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쥐, 울음소리 외에는 고요했다. 지하 계단을 내려가는 사라는 심장이 갈비뼈를 두드리는 드럼처럼 쿵쾅거렸다. 공기는 점점 차갑고 무거워졌다. 기부동문에 도착했다. 두껍고 단단한 나무 문에 철제 자물쇠가 달려 있었다. 열쇠를 하나하나 눌러보며 손이 떨려 겨우 구멍을 제대로 열 수 있을 정도였다. 마침내 만족스럽고 묵직한 찰칵 소리가 들렸다. 사라는 문을 밀어 열었다. 동은 비어 있지 않았다. 적어도 증거는 없었다. 등유 랜턴에서 나오는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상상도 못할 공포를 드러냈다. 창고가 아니었다. 임시의학 연구실이었다. 화학약품 냄새, 석탄산, 에테르, 그리고 달콤하고 금속성 냄새가 풍겨와 그녀는 구역질을 했다. 중앙에는 얼룩지고 긁힌 금속 수술대 3개가 있었고 배수구는 바닥에 역겨운 배수구로 이어졌다. 벽에 기대어 선 선반에는 담요는 없었지만 호박색 유리병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다. 어떤 병에는 이상한 액체가, 어떤 병에는 라틴어로 손으로 쓴 라벨이 붙어 있었다. 유리 주사기와 금속 바늘이 놓여 있었다. 한쪽 구석에는 작고 얼룩진 앞치마가 쌓여 있었다. 하지만 섬뜩한 단서, 그녀의 제정신이 배신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책상 위에 있었다. 서두르다가 남겨진 등록부였다. 고아원 등록부가 아니었다.
회계 장부였다. 한쪽에는 이름 목록이 있었다. 그녀가 처음 본 이름은 토마스였고 그 아래에는 메리, 조셉 모두 50개였다. 각 이름 옆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날짜 옆에는 금액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벤스 원장님 이름 옆에 영수증 서명이 있고 책 표지에는 금색으로 뉴올리언스 열대의학연구소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그 축축하고 악취가 진동하는 지하실에서 충격적인 진실이 묘비처럼 사라에게 떨어졌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날카롭고 섬뜩할 정도로 선명한 이미지가 떠올랐다. 50명의 아이들은 입양되지 않았다. 구조되지도 않았다. 팔려나갔다. 아이들의 삶을 책임지는 보호자 엘리너 벤스 원장은 아이들을 가축처럼 팔아넘겼다. 그리고 그 구매자는 바로 이 연구소, 이 야간 의사들이었다. 1891년 뉴올리언스는 환결병, 말라리아,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간 열대성 질병의 끊임없는 공포 속에 살고 있었다. 백신이나 치료법을 발견하는 자에게는 필사적인 경쟁과 상상도 할 수 없는 행운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이 실험용 백신, 이 위험한 혈청을 시험하기 위해서는 기니피그가 필요했다. 인간 기니피그. 아무도 찾지 않을 기니피그. 이미 공식적으로 늪혈에 걸린 병들고 약해진 기니피그. 세인트 주드 병원의 아이들은 완벽한 공급원이었다. 벤스는 그들을 하나하나 이 공포의 비밀 실험실로 데려왔다. 의사들은 잔혹하고 불법적인 실험을 자행하며 얼룩덜룩한 책에 그 결과를 기록하는 동안 아이들은 늪 열병이 아니라 비인도적인 과학이라는 독에 하나둘씩 굴복했습니다. 가장 어린 아이들을 위한 병동은 체계적으로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실종 사건의 원인은 아니었지만 완벽한 은폐였습니다. 어쩌면 실험이 끔찍하게 잘못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50명의 아이들이 한꺼번에 죽어 실험 실패의 유행병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59의 시신을 숨겨야 했던 벤스와 그의 동료들에게는 폭풍의 혼돈이 신의 선물과도 같았습니다. 도시 전체가 비바람에 겁에 질려 움츠러든 사이 그들은 밤새도록 병동을 청소하고 시신을 옮기고 테이블을 닦고 유죄를 입증하는 기록을 불태웠습니다. 후원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무고한 50명의 아이들의 무덤을 봉인한 교묘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사라는 남은 유일한 증거인 일지를 움켜쥐고 지하실에서 뛰쳐나왔다. 방에 머물지 않고 고아원을 뛰쳐나와 물에 잠기고 잔해가 널린 뉴올리언스 거리로 향했다. 쇼란의 일지를 숨긴 채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달려갔다. 살인사건과 실종 아동에 대해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지친 야간 순찰대는 처음에는 그녀를 히스테리성 정신병자로 치부했다. 하지만 곧 일지를 보고 의학연구소의 이름을 알아챘다. 그의 표정이 바뀌었다. 지루함은 두려움으로 바뀌었다. 그는 사라에게 기다리라고 대위를 부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온 사람은 대위가 아니었다. 30분 후 시가와 위스키 냄새가 나는 값비싼 정장을 입은 남자가 경찰서로 들어왔다. 그는 경찰관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을 시의 이익을 대변하는 변호사라고 소개했다. 그는 아버지처럼 그리고 무시무시할 정도로 인내심 있게 사라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그녀가 말을 마치자 그는 그녀의 손에서 일지를 받아 훑어보았다. 그러고는 교수처럼 침착하게 열대의학연구소가 뉴올리언스의 가장 큰 자랑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소는 도시에서 가장 부유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 은행, 해운회사, 정치인들을 소유한 바로 그 사람들이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최근 폭풍에 시달릴 게 뻔한 젊은 미망인이 그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퍼뜨린다면 얼마나 비극적일지 설명했다. 그는 정신 이상자들을 위한 장소인 도시의 정신병원을 언급했다. 그는 그녀에게 가족이 있는지 물었다. 사라는 이해했다. 그녀는 자신의 사형 집행 영장에 서명하는 것이나 아니면 스스로 보호시설에 수감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사라는 움찔했다.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일지를 서류 가방에 넣고 경색에 이 모든 것이 끔찍한 오해라고 말했다. 사라는 해고되었다. 그녀는 경찰서에서 도망쳤다. 같은 날 아침, 그녀는 자신에게 남은 유일한 귀중한 물건, 즉 고인이 된 남편의 메달을 전당포에 맡기고 북쪽으로 가는 기차표를 샀다. 그 남자들이 닿지 않는 곳으로. 그녀는 토마스의 트라우마와 유령 같은 얼굴만 가지고 사라졌습니다. 사건은 공식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세인트 주드 고아원은 벤스 원장의 효율적인 관리 아래 10년 더 운영되었습니다.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 사랑하는 가정에 입양된 50명의 아이들은 기록과 기억에서 사라져 세인트 주드 고아원의 미스터리가 되었습니다. 폭풍이 아이들을 데려간 그날 밤, 마을의 침묵이 가장 큰 공모였다는 유령 이야기처럼 속삭이는 어두운 유산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 감동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가장 좋았던 부분을 아래의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은 저희에게 매우 소중합니다. 감동적인 이야기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